잠시 뒤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둘째 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후보자 4명의 청문회도 진행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6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않겠다라면서 모두 제 불찰이다 이러면서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 그간 김 후보자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어떤 의혹이 가장 결정적인 이 사퇴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외대에 있는 교수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지 않고요. 총장 시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개인 그 아들과 가족에 대한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문제, 또 법인카드 유형 의혹 문제, 또 기소유예까지 받았던 거. 그러니까 저는 진작 자진 사퇴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이기 때문에 대학의 총장을 했고 대학의 교수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신상과 관련된 특히 이제 교육부총리를 할 수 있는 특히 학생들도 반발이 상당히 심했고요. 모교회에 있는 학생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작 자진 사퇴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늦게라도 자기가 이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하여튼 빨리 사퇴를 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명예라도 그나마 남아있는 명예라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 그리고 최근에는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나 논문 심사 장소가 부적절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의혹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가족 관련된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또 자녀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또 연구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대학 총장을 했던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라 하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고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술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 풀브라이트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그리고 난 다음 고액의 사회이사를 셀프로 스스로 결정해서 했던 문제라든지 또 그동안 학교 내에서 성폭력 교수를 비호했던 이런 문제라든지 또 그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 법인카드를 쪼개기 하면서 이런 또 편법, 탈법의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또 자기 1호 제자 박사의 논문을 표절하면서 그냥 표절뿐만 아니라 또 연구비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표절의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 도표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윤색을 하면서 표절 의혹을 넘어가기 위한 이런 약간의 편법들이 교육자로서는 상당히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 원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은 지금 이제 청문회 시작하고 이틀 둘째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전체 인사청문회의 기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더 의혹이 논란이 일으키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는 장관 후보자들 또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윤석열 출범 정부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기 위해 했던 노력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당선인의 의중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 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을 지명한 그 지명자, 즉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겠죠. 당선인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아마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됐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듭니다. 이렇게 후보자 사퇴가 어쨌든 이번 내각 구성에 있어서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다른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좀 예상이 됐었던 그러니까 떨어뜨리겠다고 민주당에서 공언을 하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겠죠. 당선인도 결국은 능력과 자질에 입각해서 선정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낙마 1호가 김민철 후보자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에선 논문 표절도 뭐 표절률이 4%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언론의 기사에 난다라는 건 사실상 교육자로서 치명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자기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것이 기사에 났는데 물론 이제 4% 표절률이 4%밖에 안 되고 연구 목적이라든가 수단, 뭐 방법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달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의혹과 이게 중충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이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오늘 이제 청문회가 가는 정호영 후보자 아닙니까? 진작 자진 사퇴한다는데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나가서 해명하겠다 그러는데 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며칠 뒤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그 탄생하는 정부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민적인 신뢰를 국민적인 불신을 가져가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낙마시키고 싶지 않겠죠. 당선인 측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오늘 청문회가 계속 잇따라 열리면서 상당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자진 사퇴라는 부분으로 왜냐하면 장관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그 장관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이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초반부터 상당히 험로한 이건 민주당의 공사라고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험난한 이제 그 길이 자꾸만 예고되고 있지 않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유 교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사퇴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 당선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세요? 아마 김인철 후보자는 본인의 생각이 강했을 거예요. 당선인 측이나 인수위 측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더 했겠죠. 물론 기소유예 부분이 있어요. 그게 청문회 때 들어갈 것 같은데 기소유예 부분이 있어갖고 당시에 인수위 검증팀에서 그 문제를 갖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다 그렇게 해서 아마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말씀 많이 나누겠지만은 그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이 대부분 다 잘 나갔던 분들이 한마디로 인류대학 나오고 고위직을 역임하고 또 대형 로펌에도 갔다 오고 하여튼 뭐 집안 배경도 그렇고 아들 딸도 아주 뭐 상당히 잘 나갔던 속칭 있게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사실상 기득권층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기득권층에서 이제 국민의힘 정치적 경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건데 이런 분들을 같이 한다는 자체가 새로운 정부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저는 뭐 낙마하는 후보자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총리 후보자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선인 측이 좀 더 잘 봐서요. 국민 여론이니까 단순하게 밀고 나간다, 능력과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풀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나라 교육개혁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향적인 자세, 이건 민주당의 공세였다, 그렇게 해서 낙마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았다는 부분에서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두 가지 문제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교육자로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대대적인 이제 교육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을 교육부가 제대로 잘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국가교육회의가 신설이 되거든요.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가지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 문제하고 두 번째 이제 도덕성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이제 정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의 불거진 의혹들이 이런 특히 청년 세대들의 그 공정 의식에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측면에 봤을 때 본인이 상당히 고심을 했고 지금 조금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면서 신임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길을 터주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회 로텐더홀의 현장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국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본래 국회 본회의는 정례적으로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전 10시에 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분명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이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안에 어떻게든지 이 법을 통과시켜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기 쪽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상당히 그 정당한 어떤 그리고 좀 국민의 여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을 안고 민주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상 이제 검찰청법 통과됐으면 다 된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은 이제 그 거기에 따른 부속 법안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의 여태까지 별건 수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법안인데 오늘도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국회의장실 앞을 막거나 국회의장이 예를 들면 입장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국회의장석을 예를 들면 올라간다든가 저럴 필요까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물론 그 절차상의 법안 소위에서 예를 들면 뭐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했고 절차상에 있어서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그냥 한 달 만에 그동안에 좀 다른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하지 않다가 한 달 만에 했던 부분은 정치적 이유가 있고 그 정치적 계산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님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다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의총에서 다 통과된 부분인데 그 왜 이 부분을 자신들이 뒤집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권선동 원내대표도요. 단순히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장관도 아니고 후보자의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한 통으로 이걸 뒤집어졌다. 당선인 측의 의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더 궁색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중재안에 의해서 통과됐다 그러면 좀 더 보완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시행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여야가 폭넓게 합의하면서 어떤 그 불철저한 문제라든가 경찰에 대한 비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이제는 오늘은 이제 뭐 검찰청법이 통과됐고 이제 국무회의 의결도 이제 국무회의도 오후 2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그것은 그동안에 어떤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클리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사개특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잠시만요. 박병수 국회의장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국회법 제106조의 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전체 의사 진행관은 안건이 진행되기 전에 해야지 의사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뒤로 늦추면은 예,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원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의 3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게요. 원래 안건이 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사 진행 발언은 안건 처리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 의사 진행 발언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안건 처리에 관련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한 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초등학교 학급반 정도 못해. 매일 해외동사에다가 의사 진행 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즉시 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죠.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잘못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지 말고 사퇴해요. 회의를 나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세요. 사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사퇴하라.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공룡 정당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든지 상상할 지난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번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을 했습니다.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석 174명, 찬성 164명,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가결이 되면서 일명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수순입니다. 네,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는 재석 177명 중 찬성이 172명, 반대가 3명, 기권이 2명이었는데
오늘의 찬성표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는 164표가 나왔습니다. 이 진행 상황들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난번에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다 관련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기권표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반대표는 아마 국민의당 의원들이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이 검찰 검수완박이라든가 저는 그 용어도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검찰 정상화 법안이죠. 완박도 아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관련 법에 대해서 반대했던 민주당 다른 의견이 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마 기권표를 좀 일부 던지지 않았을까 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이 지금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아직까지는 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토요일 국회 상황은 상당히 동물 국회라고 불릴 만큼 혼란스러웠고 욕설과 고성 난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 상황은 그보다는 다소 조금은 진정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금수완박이 두 가지 이제 법안 개정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 지난 4월 30일 날 통과가 됐죠. 그리고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1차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으로 맞고 그다음에 또 본회의장에서 호성과 욕설이 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좀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행하는 척이나 또 저지하는 척이나 의지와 의욕이 조금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 개정안 내용도 보면은 사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에 검찰이 가져왔던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남기고 네 가지는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고 단지 선거사범에 대해서만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게 돼 있는 그리고 굉장히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사법권 체계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데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만 이제 적시해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행하는 민주당 입장이나 또 이거를 막아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도 조금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동시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만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좀 곤란하고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 4월 30일 날 그 강행 처리 과정에서 약간 물리적인 마찰이 많고 또 욕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부상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또 눈살을 찌푸리고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늘은 조금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기권표는 정의당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는데 오늘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통과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채택한 지 약 21일 만에 이제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가 된 셈인데요. 오늘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 교수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안 수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예를 들면 그것을 이제 검찰에 송치할 경우에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별건 수사로 해서 예를 들면은 그 동일한 수사 내용과 그 내용과 동일성에 벗어나는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 예를 들면 서치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법원 행정처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유연하게 상당히 내가 보기엔 법안 내용을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의 과제는 실제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DJ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특히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뤘었죠. 그러나 이제 이루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당시 후보자들도 검찰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3의 권력의 문제로 너무나 비대하게 성장해왔고 그것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검사의 어떤 전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검사가 예를 들면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수사를 뭐 소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 검사의 어떤 재량, 한 검찰 집단의 재량에 의해서 맡겨졌던 부분들을 법률로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라든가 민주주의로 나가는 측면에 있을 때 저는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2018년도에 검찰 개혁을 할 때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명확히 했다라면 이렇게 집권 말기에 시끄럽게 이렇게 통과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때 6대 범죄를 남겨놓은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검찰과 그럼 내부적으로 딜한 게 아니냐. 실제로 노른자의 6대 범죄라는 게 노른자이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또 2개 범죄에 대해서는 부패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또 남겨놨단 말이죠. 그것을 갖고서 이제 이후에 중수청을 만든다, 한국형 FBI를 만든다, 6개월 뭐 1년 6개월 뒤에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은 이게 등으로 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법무부 장관이 새로 부임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국회 입법기관에서 국가사무 그러니까 검찰이 무슨 뭐 제3 권력도 아니고요. 헌법기관도 아니고요. 선출된 권력도 아닙니다.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그 검찰의 국가사무 부분을 제한해서 권력을 나누고 권한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뭐 어렵게 통과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후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특히 경찰의 능력이라든가 경찰의 비대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패라든가 경제사범이라든가 6대 범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함양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사회와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또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패의 먹이사슬 속에서 자기 자신들 기득권을 향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결국 그거는 뭐냐면요. 검사의 기소권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부패나 검사의 수사관들이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검사의 수사관들, 그 관련 분야에 있었던 검사의 수사관들, 그 수사관들을 예를 들면 새로 설립되는 중수청에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불식시킬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그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검찰 일부에서 나온 대로 이것이 만약 통과될 경우에는 마치 뭐 우리 사회가 범죄 천국이 되거나 국민의 실생활에 피해가 간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합당치 않고요. 이제 검찰도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 정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을 때 그것이 집단적인 행동이라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이건 뭡니까? 자기네들이 하게 되면은 이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고 과거에 정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을 때는 그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사무에 대한 부분이니까 검찰이 받아들이고요. 향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검찰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되고 조금 전 계속 송은석 의원 강하게 반발하는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반대가 강해서 지금 진통이 있을 걸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국무회의 이후에 공포가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직접 문 대통령이 법안을 의견하게 될지 등 앞으로의 상황을 좀 전망해 보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아마 정부로 이제 이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원래 정례 국무회의가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 뭐 2시나 이렇게 조금 연기를 해서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가지고 의결이 되어지면은 이제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거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로 잘된 결정이다, 합의다 이런 의사 표시도 했고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검수완박이 종결이 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국민투표를 붙여서 6월 1일 지방선거 때 이거를 다시 부결시키겠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그건 약간 지금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고 또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신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 부분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검수완박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지금 사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를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개특위에서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처를 언제 어떻게 구성하고 설치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즉 부패와 경제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양하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조직이 굉장히 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지 않고 기소권만 가지게 되면은 사실 방대한 저런 조직이 필요 없는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중대범죄수사처로 재배치할 거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단은 나머지 그 4개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가는데 그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 그다음에 한 1년 6개월 이내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처로 다시 수사권과 인력을 이관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보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이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도 상정이 돼서 찬성 173표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중수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이 중수청 설치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은 이 중수청을 설치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 결의안 이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향후에 논란이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뭐 어떤 그 국회에서의 협의를 봤을 때 선한 의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중수청을 언제 설치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 사개특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 뭐 그런 전향적 자세로 우리가 또 해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오늘 진행이 될 예정이란 말이죠. 이제 자녀의 편입학, 병역 비리 그리고 후보자 본인에 대한 뭐 전문성 논란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정면 돌파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인사 지명 초기에 집중적으로
국민과 언론이 정호영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많이 됐는데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본인 또 자녀의 병력 특혜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척추 협착증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정면 이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크게 불거진 의혹이 본인이 경북대 병원 부원장, 원장 시절에 아들과 딸이 둘 다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던 의혹, 특혜가 주어졌던 것 아니냐, 이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아들과 딸이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특혜를 준 것이라든지 또는 편법이라든지 탈법이 있었다는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병력 이거 면제는 아니죠. 원래 2010년에 신체검사 2등급을 받았다가 5년 뒤 4급 보충력으로 사회복무를 22개월 했습니다. 당시 이제 질환이 척추 협착증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병원에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경북대 병원장 하면서 외유성 출장 2018년, 19년 또 미국에 출장 가서 거기서 뭐 약간 유형적인 활동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본인의 동창회 초청으로 참여를 했고 본인이 거기서 요구를 받아서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뭐 입증이 됐고 또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 문제도 여러 번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크게 탈법이나 편법 소지는 크게 불거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본인이 경북대 병원 원장으로서 의료 경영 능력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4년간 적자가 약 한 865억 났는데 이런 사람이 보건복지부를 제대로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도 불거졌는데 당시에 보면은 경북대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국립병원들이 적자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하자나 결점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경북 구미시에 논밭 3필지가 있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서 농지법 위반 여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조금 밝혀질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분이 직접 그 인사청문회 낙마의 리스트에 오르게 된 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특수관계다, 지인관계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집중 공세의 그 타깃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분이 이제 의사로서 활동은 많이 했지만 사실 보건복지부는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 특히 연금 분야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정호영 후보자가 보건복지부를 제대로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약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그 답변 내용 여부에 따라서 또 국민과 언론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호영 후보자의 청문회 오늘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쟁점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까요? 저는 이분이 그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오랫동안 했고, 그랬죠. 그리고 장시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보도 자료도 47개인가요? 다 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청문회를 하기 전에 자기한테 그 문제 제기되는 언론의 의혹 문제 또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밝힐 건 다 밝힌 거예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은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병역 문제에 관련해서는 병역 특혜 문제 관련해서는 그 상당히 뭐 디스크 이상의 척추 골착증인가요?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외 여행을 아들이 갔다. 또 이제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경북대에서 딸과 아들이 이제 그 편입 특례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심사위원이 이 후보자하고 상당히 아는 사람이다. 전에 후보자하고 논문을 같이 썼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굳이 자기 아들과 딸을 자기가
그 고위직에 있는 경북대 의대에 편입시켰느냐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없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도 뭐 본인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질타를 할 것이고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공방전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서 자기가 해명한다 그래도 더 이상의 어떤 확실한 증거라든가 뭐 객관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불신이라든가 의혹은 더 증폭될 수도 있다. 오히려 또 더 새로운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론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청문회에 자꾸만 나오려고 하는지 이분도 국립대학의 교수인데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이해가 안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인철 후보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후보도 이미 국민검증에 탈락했다 라면서 추가 낙마를 압박하고 나섰거든요. 앞으로 오늘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앞으로 다른 후보자들의 또 영향을 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정의당, 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리스트에서 사퇴하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내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또 오늘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뭐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과 이런 논란을 약간 책임지고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퇴, 즉 도미노 현상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호영 후보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모레 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국민 여론을 살필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추가 사퇴 내지는 낙마할 장관 후보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다른 장관 후보자의 뭐 또 사퇴나 낙마를 요구할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가결이 됐는데요. 청와대에서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이 됐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해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오전 국회를 통과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없이 의결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5일이었죠.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잘된 합의라고 긍정 평가한 만큼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낮게 점쳐져 왔는데요. 이렇게 오늘 국무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해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없이 의결, 공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로 중간에 한 번, 그다음 국무총리 주재로 한 번 이렇게 정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를 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또 형사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를 하기 위해서 또 국무회의를 4시로 연기한다. 이것도 조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약간 좀 편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방식이 상당히 그 편법, 탈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게 조금 국민들의
그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의사결정할 때 민주당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 그냥 당론으로 결정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의 입을 막으면서 당론으로 결정했고 또 뭐 국회법 위반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국회 회기 쪼개기를 해서 원래 4월 임시국회가 5월 4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기 단축을 하고 또 두 번의 임시국회를 하루짜리로 하면서 야당이 가져야 할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서 소수 야당이 가져야 할 권리,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그다음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상당히 조금 뭐 강행 처리를 했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 또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서 의결하고 공포를 한다. 이거는 조금 대통령 임기 한 일주일여 남겨둔 이 시점에서는 조금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통상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우리가 간단하고 간단하게 보면요. 국가 사무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뭐 국가의 중대사라든가 이렇게 뭐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는 것은 검찰 권력이 상당히 이제 저항하기 때문에 집단적 반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사무를 그럼 검찰이 갖고 있던 6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넘기고 그다음에 2개의 권한은 좀 나중에 넘기고 그 문제는 수사 전문 기관을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뭐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요. 무슨 뭐 중대 사안도 아니고 단순히 국가 사무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무슨 큰 불편이 있겠느냐. 근데 이것이 마치 검찰이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그 집단적 저항을 국민의힘이 받아서 마치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중재안도 받아들이고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왔고 그것을 물리력으로 막고 하는 이것이 좀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과연 이 문제가 지금 통과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가면서 자기가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10시 할 걸 4시로 해서 아마 임시 국무회의 넘기보다도 자기가 직접 주재하겠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힘을 얹겠다. 검찰의 반발이 워낙 세니까 현직 대통령이 힘을 얹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국무회에서 의결하고 발표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사청문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일단 김인철 교육부 장관은 사퇴를 한 상황이고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던 몇몇 논란들이 있는데 이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당선인이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할 것이냐 혹은 국민의 어떤 여론을 조금 더 들을 것이냐를 두고도 말이 많아서요. 교수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뭐 기자회견까지 하고 또 아들이 병원 가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혹을 해명해온 걸 보면은 본인은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이제 가겠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거기에 이제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의 그 임명 강행은 결국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헌법 87조에 따르면. 그러면 첫 번째 관건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임명 동의를 받고 통과가 되게 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장관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거든요. 인사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3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다시 10일의 기한 내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제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 동의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관건이고 만약 임명 동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청을 하고 제청을 하면은 그 관건은 대통령의 강행 결정권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어떻게 될 거냐 문제인데 아마도 지금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특정한 장관 특히 그 국무총리가 없을 경우에는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을 받게 되면 추경호 부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서 나머지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시간이 없어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당시에 박근혜 마지막 정부 그 경제부총리를 했던 분이 임명 제청 동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청문회 주시기 봤는데 왜 김현장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국가적 일을 하고 무슨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서 공적인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김현장 법률사무소라는 것이 이것이 법무법인도 아니거든요. 이건 개인 오너가 있는 법률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예요. 그리고 거기는 경제적 이익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사무소인데 거기서 그러면은 국가 공공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훈장을 줘야 돼요. 김현장 법률사무소를요. 김현장 법률사무소는 지금 이제 한국 정부의 그림자 정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장관도 가고 차관도 가고 다시 또 회전문을 해서 다시 또 글로 가고 그러니까 국가의 공공 영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데이터와 정보, 인맥과 능력 이 메커니즘을 갖고서 그대로 또 김현장이라는 이 법률사무소에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변호사라든가 변리사 외에도 이렇게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국무총리 했다는 사람들까지 스카우트해서 그렇게 고액 연봉을 주느냐. 그건 제가 봤을 때 추정입니다만 뭐 영업 비밀이라서 밝히지 않아서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추정으로 봤을 때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 들어올 때요. 국내 관련 법률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뭐 시행령 이런 거 강제히 막힐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것을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예를 들면 한국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무소에 있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더 비즈니스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운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수익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저 누굽니까 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국무총리하고 무역협회 회장도 하고 국무조정실장도 하고 준비대사고 했다. 그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구성원이 변호사와 변리사가 주로거든요. 회계사까지. 왜 이런 공공에 있었던 정부 강요를 쓰겠느냐. 그것은 당연하게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비즈니스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제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 거기서 자기가 뭐 공공 영역에 있던 부분들을 가져가서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속아 웃을 일이다. 상당히 천연덕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 한국의 이제 장관이라든가 총리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박진 누구죠? 저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로펌에 있었고요. 다들 이런 론스타 문제라든가 외국 자본이라든가 대기업의 이해, 재벌의 이해 이런 부분들로 있었던 분들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느냐. 이런 분들이 장관이 될 경우에 과연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있는데 국가와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변신해야 할 것이냐. 자기가 가져왔던 네트워크와 인맥과 이런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장관을 찍어 수행할 거냐. 상당히 그 국민들의 불신이 저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김현장 고액 고문료 논란 부분, 그리고 회전문 논란, 또 배우자 그림 판매 의혹에 관해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덕수 후보자 해명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의혹은 의혹으로 끝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김현장 4년 4개월 동안 약 한 20억 자문료를 받았는데 뭔가 정관 예우 이해 충돌될 일을 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 또 정의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약간 망신주기랄까 또 약간 뭐 심기 비틀기 또 체면 손상시키기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뭐 총리 찬스를 사용한 것 아니냐, 정관 예우의 끝판왕이 아니냐, 또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또 뭐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비판을 했지만은 본인은 기업에 있었던 어떤 정관 예우 받은 바가 없다, 또 이해 충돌될 일이 하지 않았다. 다만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송구스럽다 이렇게 약간의 사과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 외국계 기업의 고액 월세를 받아서 뭔가 특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1989년부터 약 한 10년간 6억 2천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았는데 이 월세를 받은 기업이 외국계 2개의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그다음 차관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한덕수 후보자는 임대는 중개사를 통해서 했고 공무했던 특혜를 준 바도 없다, 터무니없다, 황당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었던 그 부인의 그 그림 전시회 이것도 남편 찬스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약 한 10점의 그림을 1억 정도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추어 작가가 그림 10점을 1억이면 한 점당 1,00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파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인이 그림을 전공했고 그림 프로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었고 본인이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의 전시회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2년, 2021년 딱 2번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 할 때 본인이 무역협회장인데 무역협회 부회장이 그림을 구입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본인이 거절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크게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론스타 헐값 매각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의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다, 또 국수적인서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본인은 일부분만 왜곡된 문제지 전체적인 뜻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2013년 일왕 생일 파티 참석 문제도 당시 한국무역협회장으로서 한일 간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본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이 여대 야수 속에서 여소야대 속에서 앞으로 민주당과 협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소통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인데 이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조심스럽게 국민들이 원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정책을 정상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목소리 높아지고 언쟁이 있었는데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뭐 관직을 팔아서 돈벌이를 했다면은 다시 관직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나가셔도 한참 나갔다 이렇게 본인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약간의 이제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본인한테 18차례의 전화를 했는데 그럴 정도면은 김현장 로펌에 있을 때 후배 공무원들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던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로비를 한 것 아니냐,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후배들에게 본인은 정화한
한통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분하게 의혹 내용을 소상하게 잘 밝힌 걸 보면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한덕수 후보를 낙마시킬 결정적인 어떤 한방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보는 두 분의 시각이 조금은 또 다른 것 같고요. 그 AT&T 그것도 자료를 좀 내놓으라 그러니까요. 자기 개인 동의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임대료 그것도 끝까지 개인 동의 안 하겠다. 그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6억 2천이라고 추정만 되는 거고 실제로 그림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재벌 그룹들이 다 사갔어요. 그림을 한 2개 재벌 정도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더 밝혀라도 거의 프로라 그러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산업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인께서? 근데 이것을 재벌에서 그 그림을 사갔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경제 관료를 오래 하셨던 분의 부인의 그림을 재벌 쪽에서 사갔다. 이거 좀 상당히 의심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대목인 거죠. 그리고 그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 예를 들면 대형 로펌에 간다.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을 하다가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로펌 김현장에 갔다가 김현장에 있다가 다시 또 공직으로 왔다가 공직에서 국무총리하고 다 하다가 또 김현장으로 또 가요. 그러다가 다시 또 국무총리로 와요. 자, 국가에서 세금을 받으면서 자기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커리어와 능력과 자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국무총리 했다라고 하는 상징성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김현장으로 가냐 이거예요. 또 왔잖아요. 그럼 이번에 국무총리 한 다음에 또 갈 건가요? 이게 대부분 국무총리에서 저는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 국무총리 퇴임한 이후에 저렇게 로펌에 가서 돈을 저렇게 많이 받으면서 했던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국무총리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유고시에 사실 대통령을 대행하는 직이에요. 국가를 책임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냥 또 돈 주는 데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돈 주는 데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한 다음에 또 김현장으로 또 가는 겁니까? 이러한 회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어떤 그런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없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요.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를 전달받았습니다. 확정된 국정과제 잠시 뒤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현장 직접 보시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예. 전달받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화면입니다. 네, 이 국정과제 최종안은 보시는 대로 이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린 약속 20개를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전체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단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회의 때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십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차게 이렇게 일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가 맞는 그 상황, 또 이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장님 주재로 매주 전체 회의를 하고 또 검토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6일에 보고를 받았고
당정 협의도 거쳤을 것이고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애써주신 안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고 인사청문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속내가 좀 어떨까요? 복잡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소야대 국면, 특히 민주당이 171석이라는 절대 과반수를 넘는 그래서 입법이라든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은 민주당과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의 문제. 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했던 검수완박 여야 대결의 문제. 또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국무총리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지난 3월 9일 대선 때 표차가 0.73%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런 국민적 대결과 갈등 구조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좀 국민 대통합을 위한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과감한 아젠다 세팅 이런 게 조금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6대 국정 목표 또 110개 국정 과제 조금 더 국민과 약속 20개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인수위가 발표한 걸 보면은 국민적 기대에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어떤 아젠다 세팅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사실은 그런 국정 과제가 선정이 돼야지 그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선임하는데 조금 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선임과 국정과제 선정과 조금 격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발표된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6대 국정 목표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즉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로 가겠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 중상층 복원을 위한 그런 복지 정책의 방향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제 과거의 대결과 갈등을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가자는 것. 그다음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이거는 이제 외교와 안보, 통상 이런 부분의 이제 비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지방 분권 TF도 지금 결성이 돼 있지만은 사실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을 좀 더 육성해서 지방과 중앙이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6대 국정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과연 이거를 실행할 구체적인 아젠다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 이슈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서성규 건국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